최고위원회의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하다하다 이제 조작기소 국정조사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국정조사를 해서 조작기소가 밝혀질 정도라면 재판 빨리 재개해서 무죄 판결 받는 편이 훨씬 더 빠를 것입니다. 대통령 되자마자 검찰과 사법부를 망가뜨리고 모든 권력을 한 소나기에 쥐더니 이제 자신을 위한 공소 취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국정조사는 결국 기소와 재판이 정당했다는 것만 드러내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재판 재개입니다. 대통령도 죄를 지었으면 감옥을 가자. 이재명 대통령이 예전에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 오르도록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며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등을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부동산 정책 처음부터 끝까지 대통령 마음대로 해놓고 공직자들이 무슨 정책을 만들어서 집값을 올렸다는 건지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런 논리라면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은 당장 모든 사법 정책에서 손을 떼야 합니다. 애꿎은 공직자들만 두들겨 팬다고 집값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공급을 늘리고 시장에 부합하는 올바른 부동산 정책을 내놓기 바랍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이어 카타르 LNG 시설까지 타격했습니다. 카타르는 한국과 맺은 계약에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카타르 LNG 수입 비중이 크지 않아 별 문제 없다고 하지만 우리 LNG 비축 물량은 단 9일분에 불과합니다. LNG 국제 가격이 치솟는 마당에 현물 시장에서 비싼 LNG를 사오려면 물가 전반의 인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3개월을 넘으면 LNG 가격이 최대 200% 폭등하고 우리나라 산업 생산비가 평균 9.4%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나프타 수급은 더 심각합니다. 나프타 도입 물량의 절반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데 현재 국내 보유 물량은 약 2주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선거용 전쟁 추경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고환율, 고물가, 고유가의 복합 위기가 밀어닥치는 판에 25조 원이 더 풀리면 환율과 물가는 그야말로 폭등할 것입니다. 지금은 현금을 살포할 때가 아닙니다. 초대형 복합 위기를 막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표 계산 그만하시고 국익과 민생을 제대로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지난 1년은 혼용 무도의 시간이었습니다. 헌법 시스템을 해체하고 재편하는 국가 권력 장악 작업이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재명 정권 출범하자마자 3대 특검으로 야당을 표적 수사하고 방송 장악 3법으로 방송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언론과 유튜브에 재갈을 물리고 노란봉투법으로 노사관계를 재편하여 기업을 통제하고 사법 시스템을 해체하여 사법 파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주말 검찰 해체 악법의 본회의 통과는 이재명 정권의 국가 권력 장악 프로젝트의 활용 점정입니다. 검찰을 완전히 폭파시켜서 범죄 수사 기능 자체를 없애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서 상임위원장 100% 독식할 것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다수당에 의한 국회의 100% 장악 선언이자 100% 일당 독재 공개 선언입니다.
반민주적, 반헌법적, 반역사적인 독주와 폭정의 시대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이러한 국회 100% 장악 선언을 의총에서 공식 발표하기 앞서 지난 18일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나가서 미리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주요 국정 현안을 김어준에게 사전 보고하고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서 최종 발표하는 모양새입니다. 그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서 언론을 상대로 윽박지르면서 언론 길들이기에 나서고 다주택자들에게는 엄포를 놓으면서 사회적인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대통령 이재명, 여의도 대통령 정청래, 충령로 대통령 김어준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시중에 파다하게 나돌고 있습니다. 몸통은 하나, 머리는 세 개가 있는 케르베로스 같은 괴물 정권이 현 정권입니다. 신화 속에서 지옥의 문을 지킨 케르베로스처럼 국민의 자유와 민생을 지옥에 빠뜨리는 케르베로스 괴물 정권을 상대로 우리 당은 헤라클레스처럼 용감하게 싸워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고위원 신동욱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SBS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에서 방영된 조폭 연루설과 관련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니까 사과를 받고 싶다라는 말을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그 말이 나온 지 10시간 만에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지는 의미가 저는 대단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본인의 문제와 관련해서 과거에 공인으로서 언론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언론사가 곧바로 사과하는 것, 전형적인 권력형 갑질입니다. 저는 보도나 프로그램이 잘못되어 있다면 그것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참으로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보도는 2018년도에 있었던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위 위세가 극에 달했던 그 시절에 있었던 보도인데 8년 만에 그것에 대해서 사과받고 싶다라는 매우 감성적인 언어로 국민들에게는 정말로 아무 근거 없는 것으로 내가 오해를 받았다라는 어떤 감성적 반응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이런 방식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의아하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잘못됐다면 여러 가지 법적인 구제 수단을 거쳐서 하게 돼 있는 것은 모든 국민들에게 똑같은 것인데 본인이 공인으로서 언급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사과받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앞으로 모든 언론사가 아마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과해야 될 일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침 지금 검찰의 조작기소 국정조사위원회가 출범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민주당이 대부분의 사건, 이 조작기소 국정조사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사건을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이것이 잘못 수사가 이루어졌다 또는 보도가 잘못 이루어졌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 저는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언론사들이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재명 대통령도 정치하면서 공인으로서 억울한 점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잘못된 과거에 대해서 본인이 국민께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 심리학적으로 보면 우리 드라마에서 많이 보듯이 어둠 속에서 빠져나와서 성공한 사람이 흔히 과거를 지우기 위해서 하는 감성적 수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렇다면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민주당 스스로 결론을 내린다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사과문을 써야 할 것인지 대한민국 언론사가 다 저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자유라는 것이 대통령의 SNS로 재단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단히 저는 적절치 못한 일을 했고 이 부분이 대한민국 언론 자유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그런데 대단히 유감스러운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언론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저도 언론계에 있으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판 보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토론하고 싶으시다면 지금이라도 그 토론에 제가 응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그것에 대해서 사과받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도 이렇게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저도 한 번쯤은 사과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고위원 김민수입니다. 영상까지 공개되며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던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탈당했습니다. 공천뇌물 의혹으로 공천거래에 민낯을 보였던 강선우 의원도 탈당했습니다. 우리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돈봉투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했던 윤관석, 송영길 전 의원은 각각 검찰의 상고 치하, 상고 포기로 무죄 판결을 받고 결국 민주당에 복당했습니다. 두 사람의 무죄 판결은 결백 입증에 의한 것이 아닌 증거 수집 방법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재판을 포기했고 두 사람의 정치 생명을 되살려 놨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민주당의 반성이나 사과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국민이 납득하기 힘든 친정권 인사들에 대한 여러 범죄 혐의에 대한 상소 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서해 공무원 사건 피고인 5명 중 박지원 의원 등 3명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조현욱 인사수석의 이상직 보훈 인사 사건에 대해서도 역시 항소 포기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경악했던 대장동과 위례부동산 개발 게이트 사건에 대해서도 항소 포기했습니다. 그야말로 권력이 법 위에 섰습니다. 죄를 물어야 할 권력이 서로의 죄를 덮어주는 꼴입니다. 권력자는 벌을 받지 않는 나라, 민주당, 대한민국 공당 맞습니까? 권력형 범죄의 방패입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법이 무너지면 결국 국민이 무너집니다. 다가오는 6.3 지방선거, 국민의힘을 선택하는 일이 곧 국민 여러분 스스로를 지키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4년 전 검수완박 법안 처리 시의 악몽이 떠오릅니다. 지난 주말 민주당이 검찰 보복 입법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국민적 수기와 토론 과정을 거치라는 전문가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국민의힘의 반대 필리버스터와 절규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끝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수청 신설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합리와 이성은 없었습니다. 집단적 광기만 있을 뿐입니다. 심지어 민주당 측도 이번 법안이 징벌적임을 자인했습니다. 말이 개혁이지 결국 검찰을 징벌하는 것이니 그 과정이 거칠고 과도하며 감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78년 된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치적 분풀이의 대상으로 삼고 사적 복수심으로 마구 짓밟는 집권 세력의 폭고 앞에 무력할 수밖에 없는 이 여소야대, 여대야소 상황이 참으로 통탄스럽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처리한 자칭 검찰개혁 법안을 한 번만, 단 한 번만이라도 자세히 한번 봐주십시오. 4년 전 그 법안도 민주당 의원조차도 제대로 본 분이 없었습니다. 피해받는 국민보다는 범죄자에게 유리한 법안입니다. 첫째, 형사사법 체계의 유기성을 파괴해 수사 역량을 약화시키고 사건 처리 지연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둘째,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삭제해 경찰과 중수청의 과잉 수사를 막을 견제장치를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셋째,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부패, 경제, 범죄 수사 체계를 해체해 범죄자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열어주었습니다. 검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말 또한 거짓입니다. 검찰의 보안 수사권은 남겨둠으로써 대통령의 사정 권력은 여전히 유지시켰습니다.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둠으로써 정권이 수사기구를 직접 통제할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가 개혁의 절대 원칙이라면서 공수처와 특검에게는 원칙을 깨고 두 권한 모두를 부여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개혁입니까? 검찰이 모두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검사는 정치검찰 하고 싶어도 바빠서 못합니다. 특수부나 공공수사 등 흔히 정치검찰이라고 불리는 부서의 검사들은 전체의 10%도 되지 않습니다.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일부 핵심 부서를 제외한 전국 18개 지검, 42개 지청의 대다수 검사는 형사부와 공판부에서 한 달에 많게는 200건씩 사건을 처리하느라 정치에 신경 쓸 시간조차 없는 성실한 공직자들입니다. 이들 모두를 싸잡아 악마화하고 조직 자체를 해체해버린 만행을 대체 어떻게 책임지려 하십니까? 민주당은 사적인 복수를 위해, 권력의 방탄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제물로 삼아 폭거를 저질렀습니다. 오늘의 야만 역사에 기록해야 합니다. 언론인 여러분, 기록해 주십시오. 반드시 우리가 함께, 국민과 함께 그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우리 당의 분위기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분위기가 냉랭하게 변해가고 있는 것 실제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그동안 잘못한 점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 상황을 관리해 나가는 노력이 절실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에 대해서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이 지방선거 공천이 행여 우리 당 지지자들조차 양분하거나 또는 지지자들이 떠나가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안타까운 마음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당 지지자의 일부가 공천에 반발하고 떠나간다면 지방선거 과정이 엄청나게 더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지방선거 공천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이 공천 과정에 적용할 규칙과 원칙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규칙과 원칙에는 당연히 공천에 배제하는 사유, 그리고 감점 사유, 그리고 가산점 사유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표되는 공천의 내용을 보면 당연히 배제되어야 될 사유도 배제하지 않고 넘어가고 감점 사유인데 감점 사유에 불과하기 때문에 경선에 참여시켜서 감점을 하면 되는데 감점 사유를 근거로 해서 공천에 배제한다든지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배제 사유에 해당되는데 그냥 공천에 참여시키다 보니 감점도 되지 못하는 특혜를 받게 되고 자신은 감점을 받는 것을 감수하고 경선에 임하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공천에 배제되고 나니까 엄청나게 또 반발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결국에 우리 당의 지지자들을 마음을 떠나게 하는 그런 과정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당에서는 지금이라도 이미 발표한 규정만은 좀 지켜가면서 공천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치 분야 또는 우리 당의 내부 운영에 사법심사의 잣대가 들이대어지고 이 사법심사로 인해서 또다시 우리 당이 어려움에 빠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을 공관위가 좀 유념해 주시길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정현 최고위원 우재준입니다.
지난주 국민의힘 공직 후보자 기초자격평가 즉 PPAT가 시행되었습니다. 저도 시험을 쳐봤는데 정말 쉽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지식들을 테스트했습니다. 모두 고생 많았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배운 지식들을 모두 우리 국민들께 봉사하는데 적극 활용했으면 합니다.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더 나은 후보자들을 공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청년 정치인들을 만나보면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여론 자체는 좋지 않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자칫 험지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곳에서도 우리 청년 정치인들 정말 국민 한 명 한 명을 설득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모습을 많이 보고 저도 감동도 많이 받고 때로는 약간 죄송스럽고 부끄럽게 생각이 들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 게 없을까 이런 부분들을 참 많이 되돌아보기도 되고 고민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김종혁 전 최고에 대한 징계가 법원에서 가처분을 통해서 정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김종혁 최고도 돌아오셨으니까요. 정말 고생도 정말 많으셨고 앞으로는 지도부에 대한 비판은 조금 줄이시고 더 정말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 당 승리를 위해서 더 민주당 견제하는데 이재명 정부의 폭주를 견제하는데 더 함께 힘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요. 저는 이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취소했으면 합니다. 저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미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지자분들도 여전히 많으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한동훈 전 대표가 우리 당에 함께 있을 때 그리고 함께 민주당을 견제할 때 가장 든든한 사람이었다는 점은 아마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말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 후보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이재명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제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취소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미국의 보스턴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보스턴 근교에 세일럼이라는 도시에 마녀 박물관이라는 특이한 박물관이 있습니다. 1692년 여성 13명, 남성 6명이 교수형에 처해졌고 관련자 140여 명이 체포되었던 마녀 사냥 재판의 잘못을 참회하는 기록관입니다. 저 사람이 마녀다. 이 한마디로 재판은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오늘날 미국에서 사법살인 및 청교도 집단주의의 역사적 맥락을 분석할 때 자주 인용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주관적인 환각, 이른바 보이지 않는 증거와 군중의 광기가 무고한 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백혜룡이라는 황당한 경찰을 아실 겁니다. 마약 밀수범의 거짓 진술과 앞뒤가 안 맞는 황당한 의혹을 앞세워 대통령실과 세관, 경찰 윗선이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세상을 시끄럽게 했습니다. 정권 교체 후 여당이 된 민주당이 주도한 수사에서조차 사실 무근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부끄러움조차 찾을 수 없습니다. 양평 고속도로건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전 이재명 대통령이 모든 안을 열어두고 노선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3년 전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쟁을 멈추고 전문가 검증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찾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특혜다, 의혹이다, 확성기를 틀고 프레임을 씌우고 예산까지 막았습니다. 이제 와서 같은 방식을 새로운 결단인 것처럼 말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마녀 사냥은 항상 같은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의혹을 먼저 만들고 결론이 정해지고
수사가 뒤따라갑니다. 그 과정에서 민생은 뒷전이 되고 맙니다. 두 사례 외에도 시간 관계상 일일이 열거하지 못하는 수많은 마녀 사냥이 2022년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마녀 사냥이 계속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하겠다는데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좌절하는 것은 나중에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도 그것을 주도하고 가담한 어느 누구도 죄책감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를 정상사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혹시 나도 마녀 사냥에 가담하고 있는 주인공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의힘 지방선거 후보들이 속속 확정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선거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이에 중앙당 공약개발본부도 후보들과 긴밀히 협의해 각 지역별 핵심 공약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실천 가능한 로드맵까지 함께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의 정책 모토는 분명합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성장입니다. 경제를 살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각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그 일자리가 소비로 이어지고 소비가 다시 지역 경제를 살리는 선순환 경제 구조를 만들어내겠습니다. 특히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습니다. 청년이 일자리를 가져야 소비가 살아나고 그래야 대한민국 경제도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중앙당은 후보가 확정된 지역부터 직접 방문하여 지역별 핵심 공약을 발표하고 국민 여러분께 실천 계획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삶이 나아질 수 있는 민생 정책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당하게 승부하겠습니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25조 원 규모의 이른바 전쟁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추경이 경제의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그동안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마치 추경만 하면 경제 위기가 해결되는 것처럼 접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인식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어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환율 대책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지금 환율은 1,500원대를 돌파했습니다. 이 수준은 IMF 외환위기 당시와 맞먹는 매우 비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정작 정부와 여당은 위기의 본질인 환율 문제는 외면한 채 추경 규모와 집행 속도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추경 속도전이 아니라 환율 안정 대책입니다. 외환시장 불안을 방치한 채 돈만 풀어서는 오히려 물가 상승과 금융 불안만 키울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환율 임시 안정 3법은 은발의 오줌 누기식 단기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지금 즉시 지속 가능한 실질적인 환율 안정 대책부터 마련하십시오. 경제 위기의 본질을 외면한 채 추경으로 덮으려는 접근은 결코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